야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야권은 김종인 옹의 김종인이 김종인 했다 이런 표현 쓰더라고. 김종인 그 스타일을 김종인이 계속 그 분란 일으키는 거. 그냥 우리들 그냥 아주 그 필부들의 속마음은 그런 거 아닌가요? 어차피 야권에는 대선 주자가 없는데 내가 쿨하게 보궐선거 이기고 떠나오면 보수 쪽에서 김종인 위원장님 대선 후보 해주세요 라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참으시고 언론 인터뷰에서 뭐 건방지다는 등 안철수 씨한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여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하여튼 여기 올 때 제가 그 생각했어요, 푸나님. 저희가 저쪽한테 우리 이쪽 진보 유튜버들이 전략을 너무 많이 알려준 거 저쪽 수용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비책들은 적당히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철수 후보, 왜 안철수 대표 절대 뭐 옛날에 안철수 대표의 그 기질상 절대 뭐 열심히 야권 통합 도와주네. 못합니다 막 이러고 네.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알고 이번에 또 꼬랑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꼬리 내리시고 또 다 반응 척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예 김종인 지금 우리 이 비대위원장님이셨죠. 이 전 위원장님도 지금 우리 푸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 맞는 것 같거든요. 니들 그래 봐라. 근데 이분이 몸담고 계신 곳에서 항상 승리를 많이 읽어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 사람이라는 느낌을. 내가 보기에도 운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 대단하냐면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치인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를 절대 참을 수가 없다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 인내력이 참 대단하다. 아니 우리 2016년 총선 때 전략이 아무것도 안 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쪽에서 개판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근데 말라는 그게 게 그렇게 전략이었어요. 힘들대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네. 제가 2017년 대선에 부산에 제가 본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아침마다 구호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대단한 전략가신 거죠. 이기는 판인데 뭘 자꾸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안 남아도 우리 이긴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뭐 여러 맞는 면에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김종인 후보 같은 경우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그 진행을 할 때 원래 우리가 처음에는 나경원이 다 이제 후보가 되는 걸로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려준 거야 답을. 네. 근데 이 나경원이 됐을 때 그 그러니까 약간, 확장력 이 확장력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이 된다면 우리가 전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여론조사의 방식을 가지고 네. 설문지에서 네. 이제 이겨내고. 설문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나경원 의원이 유리한 방식은 저거잖아요. 유선 전화를 포함하는 거. 넣는 게 좋은데 당 지지층 여론조사였으면 나경원이 이겼을 건데 이겼을 건데 국민 여론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오세훈이 또 이겨버린 거죠. 유선은 반영 안 하는 걸로 무선 100%로 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그런 방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본인의 생각은 오세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나경원 너무 싫어했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쪽 내부 사람들 좀 만나거든요. 원래 이제 김종인이 유승민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유승민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미 썰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럼 전략공천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략공천을 어떻게 줘? 이래 된 상황이니까 이제 다시 오세훈 찔러본 거예요. 오세훈이 그래서 자기는 조건부 나간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조건부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확 뜨니까 이제 오세훈이 그렇게 한 건데 중간에 어쨌든 안철수를 밟아서 이렇게 쓰러뜨린 거는 이 김종인 그렇죠. 굉장히 네, 이제 그것도 대단한 예, 거고 예. 김종인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나가면서 후임 비대위원장한테 비책을 3개 줬대요. 소문입니다. 비책을 줬는데 첫 번째 비책은 뭐냐면 안철수를 하고 절대 합당하지 마라. 저 그냥 개인 입당만 받아줘라. 어차피 알고 보면 개인의 당이다. 두 번째, 안철수가 지분 요구할 것이다. 지분 절대 주지 마라. 세 번째, 안철수가 전대에 개입 못하도록 늦게 입당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예 영구히 입당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윤석열하고 소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소통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안철수다 생각을 하고 안철수 이제 제거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안철수보다도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홍준표예요. 홍준표. 그렇죠. 홍준표를 제일 두려워하고 홍준표가 윤석열을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아마 이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당내 이게 지금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계속 다시 한번 맡아줬으면 하는
그 사람들이 의외로 소수더라고요. 네, 의외로 소수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선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긴 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수는 김종인 전 위원장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당대표로 진행되면 김종인 위원장은 역할이 없게 되고 또 우리한테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역할이 없게 되는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 제3 밖에서 그렇죠. 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어쨌든 하나를 세력을 만들 거야. 형성한 세력을 다음에 형성할 거라고. 그 세력 너희들은 어차피 불임정당의 후보가 없잖아. 그렇지. 그걸로 해서 거기서 지분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지분을 요구하는데 그 전에 안철수가 지분 요구로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갖고 있으면 대권주자 할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려워지거든. 거기다 또 거기서 지분을 쪼개갖고 그걸 끌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아예 안철수가 여기서 그냥 지분 하나 없이 그 단기필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못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이제 세우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와 본인 그룹들, 본인이 만들어낸 그룹들의 지분 요구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정말 정확하다고 보는 게 안철수를 받아주면은 홍준표도 또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뭐 대통합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건 확실하답니다. 홍준표를 제일 두려워한답니다. 야권 통합은 없다라고 왜냐면- 주장하신 이유가 그건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준표는 정확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가지고 윤석열을 뭉갤 수 있어요. 왜냐면 홍준표가 우리 이런 비칙을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된다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홍준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그 시그니처는 본인이 검사 시절에 검사장을 잡아는 거예요. 평검사로. 이근계. 예, 이건계 검사장을 잡아는 거예요. 발음 안 되네.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은 뭡니까? 윤석열은 그 검사로 있는 내내 제 식구 감싸기에 바빴어요. 그 조폭처럼 행사하면서 애들 챙기기 바빴다고요. 홍준표는 외로운 늑대. 예, 그렇죠. 홍준표는 어떻게 보면 조직의 이단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뭐 윤석열 전 총장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검찰 잘못됐다. 애들이 결기도 하나도 없고 무슨 갭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하고 있고. 여론조사 전화 오면 홍준표 찍어줘야 되는 거.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가 특히 또 정치적인 브레도 상당하고 언변도 좋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이번이 만약에 본인의 대선의 마지막이라고 본다면 홍준표 전 대표에 의해서 윤석열은 낙마하거나 적어도 상처도 근데 여기서 상처를 갈 수가 없다. 핵심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래도 뭐 논란은 있지만 지지고 볶으면서 이렇게 어떤 방향성의 재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쪽에서는 굳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합종 연행이잖아요. 안철수를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칠 것인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도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네. 밖에 나가서 우리들 지분 잃어가면서까지 합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요게 안철수와 오세훈 단일화 과정하고 비슷하게 정말 지지부진하면서 국민들한테 혐오감 주면서 그 사이에 국민의힘은 무슨 저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뭐 세상이 뭐 바뀔 것 같다는 이미지 하나 없이 그냥 그 이미지로만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여당으로서도 잘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두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두면 거기로 끌려갈 것 같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첩잡하게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뭐 이렇게 접종해가지고 집단 면역 그다음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분란 없이 좀 일사불란하게 그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첩자나 밀정으로 갈 생각도 했었는데 안 가잖아요. 우리 예전에 2010년까지는 몸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네. 국회에서 몸싸움 내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저쪽 한나라당 쪽에 가서 야 한나라당 우대하자 이러고 이랬던 기억이 아, 일부러 첩자.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이 심하게 오고 가면 네.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 당의 청년 최고위원이 김종인한테 뭐 전과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네, 얘기 그랬죠. 하는 거 보면 네. 그 정치 자체가 굉장히 하향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민주당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을 보여주면 분명히 좋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안철수도 오세훈 당선되는데 한번 한 것 같잖아요. 한몫했죠. 안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입 닥쳐 너는 잘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 양반 스타일은 그게 전략이라고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성적이라고 보거든요. 뭐 권위적인 부분도 있고 본인이 취향도 최고라는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걸 워낙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싫어하는 거죠. 겪어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까도 뭐 그렇게 그 정책적인 성과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기면 돼요.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싸움을 건 수준에 끝났거든요. 아직은 뭐냐면 그 박형준 후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 시장이라든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일단 싸움은 걸었어요.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야죠. 이겨서 그분들이 기소가 되면 국민들은 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다시 묻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걱정이 그거예요. 저쪽은 굉장히 끈질겨요. 네. 질기고 악독하고 악랄한데 우리 쪽은 또 그 부분에서 되게 이 고운 성정 때문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무디게 이렇게 매듭 짓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왜 이게 걱정이에요. 제가 저는.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반성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지금 말씀하신 지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 선거가 끝났지만 끝나고 나서 이후에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진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책임을 져야 돼. 우리 법치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그럼요.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고 어떻게 나갈 건가 전 진짜 중요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당 법률위원회에서 변호사 좀 계시잖아요. 요란하지 않고 요란하지 저 좀 않게 도와주시고요. 당 법률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그 네. 진행해 나가면서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게 MB 정권의 실세들의 그 네. 실정이었거든요. 네. 그걸 마지막 그 뿌리를 다 빼내고 네. 책임자 처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정말 그때 군소정당 이제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이후에 아무것도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우리 그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우리 편 진영에서 그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부패한 정권이 있었다 과거에 이 부분이 반드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려야 된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필이 돼서 각인된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겼고 또 그 만행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당해서 챙겨야 됩니다. 사실. 끝까지 응징해야 돼요.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경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부분이에요. 저쪽 국민의힘이 내부 분란이 일어나게 우리는 뭐 이제 잘 보자 이런 식인데 이번 제가 부산시장 선거 보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언론이 저희를 돕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뉴스든 좋은 뉴스든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거 저쪽 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계속 생산되는 왜 지금 윤석열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그 좋은 뉴스를 발신해야 될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날을 종합 SNS 방송국으로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이미 컸거든요. 아니 좀 투자를 좀 더 받았어요. 아니 그게 문제는 그 뭐 국민들 민심인 거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우리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딱 이만큼 평가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 좀 화제 좀 바꾸면 결국에는 어차피 대선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 아젠다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합종 연합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나오면서 뭐 검찰개혁 얘기할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얘기할 거예요. 윤석열도 뭔가 다른 식의 변신이 필요한 거라 알겠어요. 그냥 윤석열이 검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 되겠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다음 대선에 어떤 아젠다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재명 기본소득 정도가 그래도 가장 앞서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뭐 근데 그러면 그 대척점에서 어떤 다른 아젠다를 그쪽에서 또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아니, 저기 한번 옮겨 보실래요? 아니 첫째로 가라고. 첫째 갈 일도 없어요. 첫째로. 저는 아니 우리 보냅시다. 아니 우리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와의 이제 반대쪽에 있는 뭐 네. 이런 이야기인 줄 알고 잠깐 그래서 저번에 한번 기본소득을 한참 때릴 때가 있었잖아요. 민주당 그 유력 주자들이. 네. 그게 이재명 지사를 키워주는 효과가 더 키워주는 나와버리지 거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보면 지금 뭘 띄운다고 해도 띄울 만한 아젠다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굳이 때리자면 부동산인데 자기들이 더 문제가 크거든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더 문제가 크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고발한 부분들 끝까지 책임 물어야 끝까지 돼요. 가죠. 끝까지 가요. 맞습니다. 진짜 오세훈하고 그 박형준은 임기 내내 수사 받으러 다니기 해야 돼 맞거든요. 네. 그렇죠. 어중간하게 거기다 뭐 고소를 취한다 그런 일 없겠죠? 그러려면 정말 검찰 개혁이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공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사할 수도 하여튼 있고 경찰 제- 쪽도 마찬가지. 제가 법률가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법적 판단은.
일단은 당장은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LCT 같은 거는 그 넘어서의 어떤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단순히 허위사실 공표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LCT 부분은 이거 사실상 이걸 특혜 분양까지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밝혀지니까 좀 더 롱텀으로 수사가 네. 진행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는 10월 달에 결판이 나니까 그때 반드시 결판을 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이 떠오르게 하잖아요. LCT 뭐 차익 부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예, 뭔가 박형준은 가리고 시장된 게 전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해봐야 하는 동 계속 수사받고 다니죠. 다음 공천 줄 일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 도덕성이 흠결났기 때문에 학교로도 못 돌아가. 다시 방송 패널로도 못 해. 아마 인생에 도움 안 될 네. 겁니다. 아까 그 검찰력 이야기 나왔는데 그 얘기 잠깐만 더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 검찰이 너무 불공정하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냐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나는 그 변곡점이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에 의해서 괴로웠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밑바닥에서 그 프레임이 이성윤은 안 돼. 기소됐으니까 안 돼. 말하자면 이성윤이 검찰총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학의권 갖고 왔고 기소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언론이 그런 얘기를 헤드라인 썼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그 안티가 좀 없는 검찰총장 없나를 찾게 하고 있다고.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공수처도 그렇지만 한번 통과시키거나 임명해버리거나 하면 조용해지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건 상관없이 이성윤이 그나마 윤석열 대척점에 있는 거라면 저는 이성윤을 임명을 해서 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 내부의 모양은 딱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왜냐면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능한 사람. 네, 왜냐면 이성윤이 그러면 보여줬어야죠. 근데 지금 유능하지 않은 거예요? 네, 맹판 밀리고 있잖아요. 아, 밀리고 있네.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예요. 큰 자리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이 틀어지고 있으면 사실은 검찰총장이 뭘 하고 운영하기에도 빡빡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관료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관료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관료는 그냥 기능적으로 쓰면 된다고 하는 생각해요. 말로 뭐 어디 줄을 섰나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네, 예, 기능적으로 그렇죠. 쓰면 된다고 동의합니다. 생각합니다. 야, 새로운 시각이다. 네, 그래서 그냥 기능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낼 수 있고 확실하게 우리 편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필요한 것이지. 조성호 변호사는 고집 그 네. 통관이 몇 년 됐어요? 한 12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조상호 변호사 조건이 안 스타일이 보수적인 게 아니라 13년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을 써서 그대로 이용해 먹으면 된다 이런 법적용력 거잖아요. 15년이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이요? 예. 15년일 거예요. 15년이죠. 네. 하여튼 그 가능성 있는 아, 거 되지. 안 돼. 12년. 12년. 13년인가 12년인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네. 알기로는.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고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지금 검사가 2,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수사관까지 다 합치면 8,60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8,600명이 그러면 사건을 몇 개를 하느냐?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손대서 하는 수사.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들이 피의자를 송환해서 하는 수사. 그걸 몇 건을 하느냐? 한 2만 건 정도 해요. 근데 그럼 경찰의 수사 인력은 또 몇 명이냐? 경찰이 한 2만 5천 명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 몇 건을 하냐? 거기는 150만 건을 넘게 합니다. 경찰이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한다고. 엄청나게 하는데 지금 검찰이 그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8천 명을 넘게 갖고 있어요. 수사관을. 그러면 뭐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원래는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라고. 왜냐하면 그 수사만큼 위험한 폭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 전반을 법률가로 하여금 통제하게 해라.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어느 행정처분 전에 검사가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한테 일일이 숙제 검사를 맡습니까? 근데 유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통제받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예를 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자기들이 그냥 이만큼 늘려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한 수사를 자기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자기는 이 수사로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수사관만 확 줄여주세요. 그렇죠. 수사관만 늘 하더라고요. 4천 명 넘게 그 수사관들 그냥 경찰로 전환 비춰버리면 되거든요. 대통령 영으로 가능합니다.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자는 이야기. 네, 국수본으로 보내거나. 네,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손발이 없어서도 못해요. 그리고 그게 원래 원칙이고요.
그게 원래 검사의 존재 이유고 검사가 수사관입니까? 검사는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원래 원칙으로 우리 옛날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냥 너희들은 적절하게 경찰이 옛날에 87년 최양 검사처럼 고문 수사하지 않는지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하지 않는지 1987 영화의 하정우처럼. 네, 하정우. 아, 그렇죠. 그분이 원래 최양 검사의 뭐 롤모델로 한 겁니다. 그 하정우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검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자. 옛날 검사로. 인권을 위해 수고했다. 인권수호를 위해 앞장섰다. 네. 그럴 만한 검찰총장이 누가 될 만한지 떠오르는 분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 기능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리고 인사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가능성이. 예를 들면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왜 그렇게 들들었을까요? 다음 인사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자기 정치적 권력으로. 그렇지. 네. 근데 이제는 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포지션은 이미 윤석열 총장이 차지했어요.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이제 포지션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좀 답답했던 것들이 우리가 순수성을 갖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 스스로 경계하는 건 너무 좋은데 검찰로 하여금 너무 그 검찰이 불신이 심하니까 검찰 자체의 어떤 구조 자체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은 사정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그 참모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검찰 수사관은 받으면서 검찰은 안 받아요. 검사는. 그것도 되게 약간 기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검찰 옛날에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수 정권이 어떤 방식을 항상 했나요? 검찰총장 다음이 있어요. 어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하고. 네, 아니면 민정수석이든 뭐든 그 다음 역할이나 롤 같은 걸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통제가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왜 굳이 끊어낼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방송 중간에 했던 이야기 맥락을 이제 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권력이나 권한에 대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권력을 쓰면 되는 것이지 권력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건 속성상 권력을 놓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권력을 가져요. 권력의 속성이죠. 예. 다른 누군가가 이 지점이 우리 국민들이 다 갑갑했던 부분이 맞아요. 예, 제가 우리 이제 정치 이야기할 때는 그 정치는 무조건 제로섬 게임이다 이야기하거든요. 네. 권력 관계는. 그래서 정치는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해요. 육식이라고 합니다. 육식. 네. 남의 살을 뜯지 않으면 내 살을 뺏기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국민들은 그때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해 준 건 우리가 제대로 권력을 행사해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게 잘 하라는 거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권력을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그냥 놓고 그냥 알아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할 거면 뭐 하려고 선거하고 뭐 하려고 선출직을 뽑습니까? 우리 그냥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추미애 장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쭉 비춰보진 사람들 중에 만약에 검찰 내에서 찾는다 그러면 지금 조남관 차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남관 차장은 조직장악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논란 갔으면 지금 조남관한테 또 풀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당할 수 있는 아니죠. 여지가 있잖아요. 본인이 다음 자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자리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원론적으로 맞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조직을 운영하는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쪽하고는 조직을 맞지 못 않아요. 날린 게 문재인 그거예요. 대통령은 조직 운영 스타일이 굉장히 건조하신 분이에요. 네. 흔히 하는 물 밑에서 기름칠하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타깝죠.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존재한다. 유능과 뭐 그런 무능의 생각이 차이가 이 지점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방향은 좀 달랐던 그러니까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 이성윤 총장 카드가 과연 지금 이기지를 못했는데 총장 된다고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예요. 근데 검증은 일부분 된 거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실제로 이길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근데 검증이 안 되잖아요. 정치인 검찰총장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답답하네. 지금 우리가 윤석열에서 봤듯이 특정인 위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런 얘기해요. 윤석열 이후에는 어떤 검사도 믿지 말라. 그냥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 맞아요. 다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먹을 사람이 누구냐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알겠고요. 저쪽에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화제를 바꾸면 김종인 씨가 안철수 씨한테 그렇게 센 오딩 나간 것
상당히 그 기획적인 측면이 있지 않아요? 있죠. 언론에 이렇게 나가서 기획. 헤드라인 장사하는 거죠, 그것도 네. 일종의. 기획이. 그게 알겠습니다. 유능함이라고 하면 유능함입니다. 진짜 그렇죠. 유능함. 우리 쪽이 그런 걸 배워야 된다라고는 그 유능함 결론이 되는 거죠. 속에는 사악함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권력은 나중에 그게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그 행사 과정에서 사악할 수도 있죠. 그런다고- 이래서 필요한 게 국정원이라니까요. 국정원이 만약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잘만 써먹었다면 역대 권위주의 정부가 그렇게 네, 했죠. 그런 식으로 잘만 써먹었다면 훨씬 컨트롤이 쉬웠을 거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나오는 보도 중에 윤석열 장모권 엄청 나오거든요.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어서 컨트롤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권력 말 안 듣기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니까 참 저는 정치하기 힘들다. 솔직히 이 검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원 축소만 이루어졌으면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인원 축소만 이루어졌으면 검찰은 본연의 업무대로 경찰을 통제하는 업무에 급급해요 실제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뭐 이렇게 문제, 예를 들면 LH 사태 아니면 또 어떤 그 거학을 상대 뭐 삼성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합수본을 구성하면 됩니다.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더 안 되면 특검을 구성하면 돼요. 맞아.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LH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문제를 잘못 활용한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장이라는 문제와 검찰이 수사에 즉각 투입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 이게 공직자 비리에 6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을 즉각 투입시키면 투입해가지고 네. 흔히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 늑대들이라든가 하이에나는 고기를 던져주는 게 중요하지 그 고기를 누가 던져주느냐에 대해서 네. 관심이 없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찰의 문제는 뭐냐면 유유 인력이 많고 본인들이 자율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을 아주 자유롭게 해주니까 본인들이 그 사정을 기획해요. 사정을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행위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겁니다. 그 검찰개혁 LH TF에서 제가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LH 조정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LH 거예요. 특강을 많이 다녔잖아요. 제가 LH 특강을 다녔잖아요. 위에 이 옥상옥 구조가 돼서 고위직들이 자리 없는 고위직들이 엄청 많아요. 뭐 하겠어요? 노후에 투자 계획 잡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중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M번방 사건이 터졌다.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그러면 이걸 갖다 총체적으로 그럼 사이버 범죄 총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대응해서 한번 수사해가지고 성과를 내. 우리 끝장을 봐. 그걸 선택하는 건 정치 권력이어야 돼요. 그걸 선택하는 건 정치 권력이어야 되고 그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가 특검을 도입하든 합수본을 구성하라고 명령을 내리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지 검찰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무능했네요. 그러니까 검찰을 그대로 알아서 선의로 잘하겠자고 내버리면 안 되고 그렇지. 소위 말하면 그립감 꽉 쥐고 문민 통제해줘.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네. 듣겠습니다. 예. 자, 조민 15년만 넘었으면 추천해보는 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소동요를 계속 부르고 싶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을 뺏긴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걸었던 썸네일 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대선에 약 됐다. 그래서 계속 소동요 부를 겁니다.